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이 사학에 붙는 고려대학교를 찾은 게 한 20, 30년 만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고대 하면은 명문, 지금 다를 바 없지만, 억양 강한 그런 사투리 쓰는 학생들이 많았고, 또, 막걸리 문화, 이런 게 좀 있고, 남성적인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칙칙하다는 생각이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30년 만에 와보니까, 색깔이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너무 개성들도 강하고, 또 세련됐고, 그래서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여기 다니죠?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김예슬 양도 혹시 여기 안 오셨어요?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여러분, 저는 서울경제신문의 홍현종 부국장입니다. 저희 서울경제신문과 대교협하고 또 서울경제TV가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한 거는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성공의 노하우도 조금 알려주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요. 우리 김중현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화면을 통해서 김중현 선생님 만나보시죠. 김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미명기인 1947년 현대 토목사로 첫 발을 내디딘 현대건설은 대한민국의 건설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건설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 기업인데요. 현대건설의 오랜 기업 정신인 불굴의 도전과 창조적 지혜는 2009년 김중겸 사장의 감성 경험으로 만나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부임 이후 순이익 4,558억 원 달성,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은 물론 지난해에는 시공능력평가에서 6년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대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어린 시절부터 도전과 자유를 좋아했던 김중겸 사장. 감수성 예민하고 눈물이 많은 인감이 넘치는 그의 성격은 고스란히 경영방침에도 묻어납니다. 모든 일의 기본은 사람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을 때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리더. 현대건설의 김중겸 사장을 만나 그의 경영 철학과 우리 시대 모든 젊은이들이 궁금해하는 생생한 성공 신화를 직접 들어봅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우리 김 사장님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김 사장님 참 키가 작으세요. 정말 단 것입니다. 제가 살다가 보니까는 정말 센 사람,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는 진짜 키 작은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등소평 그랬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 근대화의 선두였던 박정희 대통령도 역시 키가 작았습니다. 오늘 김중현 선생님 여러분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이따 또 질문하는 시간도 갖겠지만은 잘 경청해서 아마 여러분 삶의 어떤 새로운 지표가 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중근 사장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제가 어떻게 이게 입을 먼저 열어야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저기 이제 많이 강의를 좀 요새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사실 1969년도에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보니까 41년의 세월이 흘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든 시설면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산전벽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76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69년도 입학을 해서 중간에 제가 잠깐 보였지만 제가 이렇게 키가 작아도 해병대 나왔습니다. 해병대는 키가 일정 이하가 되면 못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12대 1의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제 키가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6년에 제가 졸업을 하자마자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제 이력서는 현대건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쓸 게 별로 없습니다. 잠시 제가 현대건설 사장을 하기 전에
제가 저희들 계열사인 현대 엔지니어링 사장을 제가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 세월 중에서 35년 중에 한 반 정도는 해외 파트 쪽 일을 하고 반 정도는 국내 파트 쪽 일을 주로 했습니다. 제가 사실 보니까 제가 76년에 입사했을 시점에 우리나라 경제는 약 700불 정도의 국민소득이었다. 제가 입사해서 지금 CEO가 된 시점 35년 흘렀을 때 지금 약 2만 불의 국민소득으로 변모가 됐다. 어쩌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화됐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자, 지금 이제 여기 우리 학생들한테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세상은 어떻게 변할 건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그 시점에는 어떠한 세상으로 변모했을까?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나중에 세계의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좋은 위치에서 사회적 리더로서 역할할 때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사회에서 또 진출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대학생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항상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계에서 1등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구상에서 인류가 되려면은 결국은 우주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말이 보면은 글로벌 마인드에서 유니버설 마인드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지구가 있고 우리가 태양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은하계가 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트 코리아, 우리 미래에 도전하라 하는 게 오늘 강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직업을 선택을 하고 할 때 지금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직업이 20년 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미래에 어떠한 컨텐츠가 그때 제일 좋은 직업이 될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직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라디오 아나운서가 지금은 인기가 있지만은 나중에 라디오 통폐합이 되고 프로그래머가 이제 아웃소싱 전가가 되고 또 여행사 직원도 이제 온라인 예약이 되고 방송인 기자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은 매체 전가로 인해 가지고 또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귀금속 이제 세공사가 이제 인공 보석 등장으로 해서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포브스 선정이 미래 최악의 직업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택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미래에는 전부 다 인기가 없고 다시 새로 공부를 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빠른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리드할 수 있는 대응력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제가 사실은 저는 지금 CEO를 현대 엔지니어링 사장부터 지금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느꼈던 또 몇 년 전에 제가 전략을 세웠던 것들이 매년 다시 리뉴얼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항상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현대건설의 비전 2015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에 현대건설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건가? 어떠한 컨텐츠로
어떠한 나라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거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다시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면은 신문의 지상에 한국의 업체들이 유럽에서, 중동에서 많은 공사를 수주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경쟁이 주로 일본과 유럽 업체들이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지금 입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거의 한국 업체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유럽 업체들이, 왜 유럽 업체가 그렇게 됐느냐. 그동안에는 사실은 주로 한국 업체들하고 유럽 업체들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많이 형성했습니다. 지금 유럽 업체들이 금년에 많이 그런 플란트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여러 그런 해외 사업을 수주를 많이 하게 된 동기가 작년에 자기들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컨스트럭션 쪽에 자기들이 코스트가 높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럭션의 코스트가 작은 중국의 업체들, 인도의 업체들, 터키 업체들을 전부 다 컨소시엄 파트너로 전부 다 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지금 유럽 업체들이 또 진출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는 경쟁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빠른 그 변화의 정보를 빨리빨리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도 금년에 지금 제가 중국의 상해나 북경에 지사를 내려고 합니다. 그 지사를 내는 거기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은 자금을 가지고 이제 외국에 자원 개발하러 나갑니다. 이제는 거기에 있는 시노팩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이 우리의 발주처로 해외에 나가서는 지금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베이징 올림픽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엔지니어링을 습득을 했습니다. 외국 회사를 불러서 엔지니어링 하면서 거기에 자기들 테크놀로지 트랜스퍼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노임 가지고 그런 엔지니어링 능력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아프리카, CIS 컨트리 전부 다 진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엔지니어링, 로코스트 엔지니어링 센터를 어쩌면 로코스트 엔지니어링 회사를 중국 회사와 같이 또 가야 될 수. 이제 전부 다 발주처로서, 컨소시엄 파트너로서, 우리의 서브 컨트랙터로서, 우리의 벤더로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뒤에서 나오지만 이제는 국가 간의 경계가 없는 시대가 들어온다.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 인구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느 나라가 하나 지킨다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계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환경도, 악재는 이제 우리가 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 환경,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악재는 물 환경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대기 환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토양 환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토양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버리고 방치해 둠으로 해서 토양이 나빠집니다. 그 나쁜 토양 속에서 우리가 농작물을 했을 때 유전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걸 먹고 우리 스스로도 많은 변화가, 인간도 변화가 생길 거다. 다시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했던 그런 건설, 모든 개발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환경사업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사업이 굉장히 유망업종이 될 거다. 물산업이 앞으로 큰 유망업종이 될 거다. 저탄소를 내는 원자력 산업이 이제 큰 유망업종이 될 거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 사업을 해보면은 제가 옛날에 신입사원 대리 일했을 때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데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제 토목을 했다. 그러면 토목만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건축을 했다면 건축만 열심히 해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UA 원전을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 UA 원전의 수주가 400억 불입니다. 200억 불이 우리가 이제 공사하는 거고, 200억 불은 60년간 오퍼레이션 앤 메인터넌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200억 불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컨스트럭션이 삼성하고 우리하고 해서 하는 게 약 6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60억 불의 구성을 보면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모든 분야가 통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다 우리나라 같으면 다 분리 발주했을 텐데 지금 선진국의 발주 형태가 전부 다 통합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제가 이번에 원자력 사업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각 사업본부가 따로따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최고 책임자, 아주 거기에 있는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합과 이제 통섭의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 지금 산업 간의 벽도 지금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가끔 우리 그 대학교 교육 문제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 이 과가 보면은 그 과를 위한 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화학이 있고 화공이 있고 그다음 물리학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게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다양하게 학교에서 많이 배워야 되고 나중에 그중에 스페셜리스트가 될 사람, 멀티플레이어가 될 사람, 제너럴리스트가 될 사람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최종적으로 CEO가 된다든지 중력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디에 최고 중요한 포지션에 가면 그 사람은 그냥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가 원하는 지금 인재는 T자형 인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제가 직원 직무순환 보직을 과감하게 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대건설에 있을 때 스페셜리스트로서도 일도 하고 멀티플레이어로서도 일도 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제너럴리스트가 많이 나와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결국은 중력이 선발되고 본부장이 선발되고 CEO가 선발되어야 된다. 한쪽에 스페셜리스트로서가 거기에서 중력이 되고 또 CEO가 되면은 전체 운영에 굉장히 많은 모순점을 가져올 거다. 이제는 학교에서 교육도 시키지만은 회사에 오면 공부를 또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서 커리큘럼 금방금방 변화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은 그 변화한 것 뿐만 아니라 그거를 전부 다 통합하는 걸 또 시켜야 됩니다. 기계를 나온 사람은 기계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또 전기도 알아야 되고 건축도 일부 알아야 되고 토목도 일부 알아야 되고 또 이 양반이 경영도 조금 알아야 되고 인문학도 좀 알아야 다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 세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때는 뭐 데모도 많았고 휴교령이 많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는 정말 내가 볼 때는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다. 가장 공부를 많이 했다. 동시에 3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쓰면서 또 보면서 또 말하면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도 이제 우리 아들 딸인데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뭐 하나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못하는 여러분들은 그 스피드가 3배나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 신입사원을 작년에 269명을 뽑았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350명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뽑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 회사 수준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덜 뽑았습니다. 덜 뽑고 지금 저희들 또 5월 달에 지금 뽑아서 7월부터 근무하고 또 가을에 저희들이 또 뽑아서 또 연말에 부터 근무하는 그런 2가지를 하는데
지원자가 한 15,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저희들은 이제 영어를 실질적으로 컨버세이션을 원어민하고 직접 이제 하고 토익 시험 이런 것도 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다 통과한 인성검사, 적성검사를 다 통과한 사람 1,000명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간 매일 150명씩 직접 면접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정말 똑똑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면접관이 6명, 저 외에 5명, 여기 이제 앉은 분들도 다 면접관이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열을 가릴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감탄했습니다. 요새 세대들 정말 똑똑하다. 응? 우리의 앞날은 너무너무 밝다. 우리같이 공부 안 한 세대가 우리나라를 700불에서 2만 불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5만 불 만드는 게 금방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챌린지입니다.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연령을 육체적 연령과 정신적 연령이 저는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의 우리가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라는 큰 그룹, 자동차, 중공업, 그 다음에 전자, 건설, 다 이게 만드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75년도에 저희들이 중동을 진출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습니다. 무교동에 지금 보면 조그만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 직원이 들어가고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광화문에 17장의 빌딩을 지어서 제일 처음에 10층까지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위에 세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중동 붐이 터지면서 거기가 건물이 모자라고 서울고등학교를 사고 휘문고등학교를 사고 진학회관을 사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해도 그냥 회사가 뻥튀기 하는지 뻥뻥뻥 터진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하셨냐? 그런 결심을 하고 한 게 언제? 61세 때 하십니다. 61세 때. 환갑 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20대 같은 61세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전을 하신 겁니다. 오늘의 중국을 만든 덩소평이 몇 살 때 했습니까? 그분은 거의 70살 때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큰 꿈을 하고 도전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그 책 중에서 그거 보면은 오래된 나를 떠나라 하는 책을 제가 한번 읽었어요. 그 책이 부제가 옛 습관과의 이별입니다. 오래된 나를 다 떠나야 된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보면 전부 다 변명이 많이 있습니다. 변명이 18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어려서. 또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할 수 없다는 그런 변명. 또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습관에 의해서 자기는 변할 수 없다는. 또 그런 걸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첫 번째가 용기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려 하는 거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40 됐는데 한 70살 된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 뭡니까? 항상 그 다음에 도태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이끌 여러분들한테 패션으로 미래에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포지티브 마인드를, 긍정적 사고를 가지는 거다. 항상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뭐를 시켜서 조금 잘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으면 임자 해봤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봤느냐?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해봐라. Yes, but. 을 택하라. No, because를 하지 말아라. 그 제일 제가 좋아하는 인생은 yes, but.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no, because라고. 제가 지금 지난번에 조회하는데
직원들이 조회 제목이 저는 주로 프리토킹을 많이 합니다. 조회할 때 제목이 뭐냐면은 사장님 질문 있습니다. 그 질문 있습니다 중에서 좋아하는 인재상과 싫어하는 인재상을 얘기해서 제가 바로 yes, but 야 해봤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요. 벌써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그거는 되는 게 걱정이 됩니다. 야 이게 내가 되면 완전히 바보가 되는데 가능한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 자기 합리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류를 거기에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이제 셀프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윈의 진화를 보면은 살아남은 것은 강한 자가 아니고 항상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강한 자가 살아남았다, 강한 종이 살아남았으면 원래 공룡이 살아남았어야 되겠죠. 그런데 공룡이 살아남지 못해 변화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변화에 적응을 하려면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자기 혁신을 많이 하느냐면은 저는 제가 과연 CEO로서 우리가 나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그런 CEO한테 경쟁력이 있느냐 항상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제 창조적 상상력 이런 거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원래 현대 엔지니어링 있을 때 그 회사에 항상 붙어 있는 게 무한한 창조적 상상력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 옛날에 정말 공상영화 같은 것들이 좀 더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가 꿈꾸는 상상력이 결국은 미래에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오픈 마인드,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국은 전체를 통합하고 통섭하고 아우르는 그런 경제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가 3만 불, 4만 불이 되게 되면은 어쩌면 이제 세계를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많이 거버닝하고 하게 된다. 거버닝 할 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가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화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거를 트랜스퍼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또 트랜스퍼링 해주고 우리는 새로운 걸 새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옛날에 할 수 있었던 게 식민지화하는 개념이 아니고 같은 사람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 이런 그래서 열린 경영에 대한 게 징기스칸 책을 읽어보면은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속에서 이렇게 반도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열린 경영을 꼭 해야 된다. 열린 자세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관계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신입사원들은 자기 능력이 95%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CEO는 자기 능력은 5%다. 근데 95%는 뭐냐? 관계 역량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내 밑에 있는 모든 본부장이나 모든 직원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업계에 있는 모든 또 우리 수평적인 사람들, 또 우리 위에 있는 발주처라든지 정부, 그 외 상위 조직, 이 관계가 서로 정말 원만한 그런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져야만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관계 역량을 뭐 고려대학교가 그런 면에서 정말 다른 대학교보다는 굉장히 뛰어나다. 저도 어쩌면 내성적이었을지도 모르지만은 고려대학교 와서 그게 많이 바뀌었고 또 그렇게 또 항상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NQ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코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국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UA 원전을 수주한 것도 저는 하나의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본의
프랑스의 아레바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원래 지 히다치하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레바하고 우리하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국 콘소시엄이 우리가 했지만은 그거는 단순한 기술 플러스 코스트였습니다. 그거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역량, 또 군사적인 그런 문제, 또 교육에 대한 지원 문제,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관계 역량에 의해서 결국은 저는 이루어졌다. 외교전이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들 경영진자 감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지금 제가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는데 감사실의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소통에 대한 진전입니다. 소통이 내가 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이 말단에 있는 신입사원까지 전부 다 전달이 됐냐 아니냐를 진단하라. 그게 제가 준 미션입니다. 제가 금년에 준 미션은 또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변화 혁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알고 있다. knowing이다. 이제 아는 건 다 있다. 이제는 doing을 해야 된다. 실행을 해야 된다. 이제 금년부터는 doing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경영 진단을 해라. 미션을 줬습니다. 뭐 거기에 좀 밥을 너무 많이 사 먹었니, 뭐 돈을 조금 더 썼니, 이러한 그런 잘한 것보다는 우리가 큰 덩어리에서 변화 혁신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소통에 대해 다 전달이 됐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실천하고 지금 있느냐. 뭐 이게 경영진단실의 첫 번째다. 뭐 다른 사소한 것들은 의도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수에 대해서는 절대 벌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너무 이제 그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주게 되면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근사한 음악으로 끝나는 아마 강연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작은 거인이시죠. 이렇게 정말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작으신 키에 어떻게 그렇게 큰 세상을 또 미래를 또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까지를 이렇게 제시해 주신 너무나 감동 있는 그런 강연이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거 말고도 너무나 좋으신 주옥 같은 말씀이 많으신데 시간 관계상 사실 많이 못했어요. 못한 부분은 여러분 서울경제TV를 보시면요. 저하고 한 2달 전에 이렇게 1시간 대담한 거 있어요. 그거 참고하세요.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김 사장님과 여러분과 직접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가리시지 마시고 또 선배시니까 편안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명을 해드릴게요. 손 드시죠. 네, 질문. 강조하신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가족과의 소통은 오랜 시간 해외에 나가 계시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저도 현대건설에 지원한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저희 옛날에 이제 해외에 많이 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회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회사 외형의 75%가 해외 포션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갔을 때는 1년에 한 번 휴가를 왔습니다. 지금은 100일에 휴가를 한 번씩 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좋아졌는데 그때 정말 저는 결혼한 지 제가 사실 1년 반 만에 나갔습니다. 1년 반 만에 나갔고 제가 우리 와이프가 임신 7개월 때 나갔습니다. 그랬었는데 정말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일기장 같이 매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근무를 마치고 오니까 우리 와이프가 써놨는데 산더미 같이 그 편지. 그게 지금 우리 와이프는 지금은 굉장히 큰 추억거리로 또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당신이 옛날에 이런 얘기 했는데 왜 바뀌었느냐 이렇게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을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전화로만, 요새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직접 많이 하면 그 당시에는 전화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전화국에 나가서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하면 에코 현상 때문에 서로 내가 얘기하고 그 다음, 저쪽에서 답변하려고 그러면 내 말이 또 에코가 돼가지고 서로 잘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요금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뭐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600불, 700불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환경이 좋아졌고, 지금 제가 회사를 젊은 사람들이 가능한 해외를 진출을 오랫동안 가져가고 떨어져 있는 거를 꺼리기 때문에 회사를 지금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옛날은 타스크포스 팀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매트릭스 조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하나 사업을 하면 전 직원이 쭉 다 나갔습니다. 이젠 그렇게 하지 않고 엔지니어링을 본사에서 하고 프로큐먼트를 전부 다 본사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과 프로큐먼트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될 때 거기에 그때 사람이 나가게 됩니다. 나갈 때도 외국인 직원이 굉장히 많이 외국인 직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이 약 한 4,000명 이상 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정규직까지 합치면은 또 외국 직원까지 합치면 7,400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 직원은 800명 정도밖에 안 나가 있습니다. 해외. 지금 나가 있는 거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에는 이제 거의 이제 문제가 없고 또 일부는 이제 가족이 또 나가기도 합니다. 저도 그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있을 때는 제가 가족을 또 데리고 와서 또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그런 선택에서 가족도 많이 데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 들어가서 가정 깨지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가정이 깨질 것 같으면 편지를 주어라고 쓰세요. 그러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이쪽에서 받았으니까 이쪽에, 저기 여학생 한번 받을까요? 오케이. 예. 바쁘신 와중에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대학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이 있으신가요? 네, 뭐 책은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보통 사무실에 근무할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많이 읽는 거는 해외 출장 중에 비행기 속에서 아니면 잠시 뭐 호텔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제가 집중력이 있어가지고 보통 한 뭐 3시간, 4시간이면은 한 권 정도 읽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 가게 되면 제가 한 책을 4-5권을 주로 제가 들고 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면은 2권 뭐 읽고 오고 또 업무가 좀 조금 쉬웠으면은 5권 정도 읽고 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그 감명 깊게 많이 읽었던 그 책 중에는 우리 그 윤종룡 옛날에 현대전자, 삼성전자, 그 회장님이 직원 교육용으로 읽었던, 글을 썼던 초인류 기업으로 가는 생각, 뭐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얘기들이 많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책이라든지 또 그 외에 이제 그 아이스버거 is melting. 그 지금 우리가 빙하가 녹고 있다. 그 펭귄 얘기죠. 그래서 펭귄이 빙하가 녹고 있는데 계속 그것도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또 그 외에 이제 great wing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대한 날개라 해서 이제 전부 다 같이 함께하는 악진에 같이 통합으로 해서 하는 그런 문제. 또 이제 디테일, 파워 오브 디테일의 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대개 아주 그냥 스케일이 크고 정주영 회장도 크고 이병철 회장도 스케일이 크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내용을 보면은 무지무지하게 디테일하십니다. 정말 꼼꼼할 정도. 그러니까 하나 디테일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면 파워 오브 디테일, 중국 사람인데 이제 저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파워 오브 디테일이라는 책도 있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시크릿, 이제 긍정이라는 게 있고 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책도 뭐 제가 뭐 요새 악전에 말씀드린 knowing, doing gap이라는 게 그것도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책을 이렇게 몇 권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틀림없이 책을 읽으신 게 확실히 증명이 되죠. 여러분 그 책 안 읽으면은 부장까지밖에 못한대요. CEO 되시려면은 아까 통섭 얘기 나왔죠. 책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자, 우리 보너스로 하나만 더 질문을 정말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요 앞에 카메라 앞에 건축공학과 공육학번 전홍석입니다. 예, 아까 그 산업 간 또는 학문 간의 융합, 통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학 내부에서 공학 간의 통섭이나 또는 융합이나 또는 공학과 뭐 경제 또는 경영, 법 또 다른 분야 간의 융합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때 아까 나왔던 인문학이나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그 인문학 칼럼을 봤는데 그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칼럼을 봤는데 인문학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저는 또 특히 이제 제가 원래 이제 현대건설에서 건축사업본부장을 하고 주택사업본부장을 했습니다. 그걸 할 때 제가 힐스테이트를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힐스테이트를 런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사람이 우리가 옛날엔 성능과 기능이라는 그냥 아름다움이라는 속에서 그냥 잘 예쁘게 짓고 화장만 잘하면 됐습니다. 안전하고. 근데 과연 우리가 가장 고민을 했던 게 이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소사이어티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또 지역성에 따라서 거기가 우리가 커뮤니티를 단지를 만든다. 시티를 만든다. 또 우리가 하는 유닛들을 만들 때 그게 개개인, 단체, 지역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까가 제일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향기가 나는 집을 만들어야 된다. 마음이 편해야 된다. 나는 행복하다고 느껴야 된다. 비싸다고 느끼는 것만 해도 형이하학적이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뭔가 하여튼 행복하다. 나는 여기 살면은 오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뭐든 다루는 게 결국은 인문학이다. 그 마음이 어떤 개인의 마음이든 어떤 조직의 마음이든 국가의 마음이든 간에 틀린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보면은 재미있는 게 아파트를 제가 만들어 보면은 대개 이제 조금 돈을 풀어서 산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게 화이트, 뭐 베이지 컬러, 뭐 이렇게 해서 좀 밝은 걸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싼 거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드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 자체를 브라운 계통으로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지역마다 틀립니다. 또 교육 수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마케티빌리티, 결국은 소비자의 어떤 그 생각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인문학이 저희들은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데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할 때 이제는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갈 때 해외 모든 국가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사고, 종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인문학 강좌를 제가 굉장히 옛날에 우리가 공학, 그 다음에 상학, 법학하는 거는 우리의 그냥 삶이라는 것 단순한 주어 플러스 명사 정도였다면은 이제 우리 인문학은 결국 거기에다가 형용사에다가 부사를 넣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인문학 강좌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뽑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프리카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분석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올해 중동에서는 영어만 하면 됐습니다. 어떤 식민 통치를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언어가 다 틀립니다. 우리가 에집트를 가면은 영어로 씁니다. 리비아도 영어로 씁니다. 근데 알제리아 가면 포르로 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적도 기니를 가면은 스페인어로 씁니다. 또 일본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거는 식민지를 누구한테 지배받았냐에 따라서 언어가 다 틀립니다. 아까 전에 총장님께서 영어 몇 가지 국어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 정말 많은 우리가 언어학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배워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엔엑 사장, UAE의 원자력 사장이 와서 걔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영어가 좀 약하고 너희들은 영어가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이 왜 영어가 하냐. UAE의 원주민들은 20%고 80%가 전부 다 외지선. 인도,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쩔 수 없게 필요해서 하는 거다. 너희들은 단일 민족이고 다민족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 하니까 영어가 필요 없지 않았느냐.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영어가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에 인문학 관계. 제가 그런 지난번에 우리가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출신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를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니시냐고 너무나 바쁘신 김사장님과 이렇게 만남이 시간 관계상으로 여러분 질문 여기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학생을 위한 CEO 특강 두 번째 시간은 사학의 명문
고려대학교에서 가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게 모두가 다 바라지만은 모두 다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보다 먼저 삶을 살아간 선배들의 성공을 보고서 자기의 위치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방침을 정하는 게 아마 좋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죠. 오늘 열강을 해주신 우리 김 사장님께 여러분 후배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 고대편 오늘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대한민국 최고의 CEO를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